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더 외롭고 막막한 일이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에겐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낯선 단어일 뿐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아무리 외면하고 괜찮다 다독이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늘 그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문득 아무 기대 없이 시작했던 아주 작은 호기심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온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 버려졌다고 들었고요. 다른 애들처럼 이름이 적힌 배냇저고리 하나, 출생신고서 하나도 없었어요. 보육원 앞에 그저 담요에 둘둘 쌓인 채로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발견이 빨랐다는 거고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줬고 출생신고도 원장님이 대신 해주셨대요. 그 후론 아무도 절 찾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굴 찾을 수도 없었죠. 어릴 때는 그냥 남들처럼만 사는 게 제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매일 똑같이 밥 먹고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그런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친구네 엄마가 간식을 나눠줄 땐 꼭 저만 쏙 빼놓고 건너뛰곤 했고, 이유는 뻔했어요. 엮여서 좋을 게 없는 애니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올 때면 저만 항상 그냥 가방에 넣어둬야 했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련회, 체험학습 같은 건 자주 빠졌어요. 가고 싶다 말하면 다음에 같이 가자는 말만 남았고,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너 고아라며? 애들이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고아인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가 고아랑 어울리는 거 아니라던데? 너 이제 우리 무리에 낄 생각하지 마. 참나. 야, 나도 니네랑 같이 놀 생각 없어. 유치하고 수준 떨어져. 누가 누구더러. 참나. 그런 상황엔 더 당차게 굴며 넘어갔지만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아렸는지 몰라요. 저는 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느꼈어요. 누구한테 뭘 해달라는 말도 쉽게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기대는 금물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 보육원 생활은 말 그대로 정글이었어요. 원장님은 좋은 분이셨고 선생님들도 나름 열심히 해주시긴 했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기엔 너무나 아이들이 많았고 시끄러웠죠. 결국 각자 눈치껏 살아야 했어요. 잘 보이면 뭐라도 더 받을 수 있었고 누군가 울면 그 옆에서 더 크게 울어서라도 눈길을 끌어야 했죠.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어릴 땐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뭐든 혼자 해내는 게 습관이 됐고 인정받기 위해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렸고요. 제 나름대로 잘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어차피 아무도 기대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저를 끌고 가야 하잖아요. 시기를 놓쳐 입양도 되지 못하고 자라버린 저한테는 공부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창구, 남들만큼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면 선생님들도 한 번쯤 더 눈길을 주셨고 보육원에서 학교로 보내는 추천서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그런 작은 보상을 발판 삼아 무조건 공부만 파고들었어요. 잘해야 살아남을 수라도 있다는 게 무서운 진실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길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죽어라 노력해 운 좋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오게 됐어요. 복지학과 전공에 사회학 복수 전공까지 하게 됐고요. 사실 전공 선택도 좀 당연한 수순처럼 했던 것 같아요.
이쪽 일이 막 열정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단 그냥 제가 자란 환경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 같았거든요. 그렇게 입학한 후 학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초중고 시절과는 달리 누구 하나 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다들 어른스럽게 굴었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섞여 어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깊은 얘기를 나누는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야, 우리 이번 발표 때 어린 시절 얘기하기 이런 시간 있대. 넌 어떤 기억 있어? 나? 난 뭐 그냥 다 평범했지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근데 너네 진짜 다들 기억력 좋다. 헐, 그게 기억 안 나? 난 아직도 내가 5살 때 거짓말해서 혼난 거 생각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을 넘겼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한테 무슨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이 있겠어요. 보육원 뒷마당에서 혼자 놀던 기억, 명절에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외출할 때 혼자 남아 선생님이랑 청소했던 기억, 이런 게 전부인데요. 게다가 대학에 다니면서도 저한텐 먹고 살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보육원에 살던 아이들은 미성년자 시기가 끝나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지원이 갑자기 뚝 끊기거든요. 보육원에서도 나가야 하고요. 저는 그나마 다행히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마저도 1학기가 지나면 나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부턴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 한기가 도는 바닥,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다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보육원에서 먹던 따뜻한 밥, 전기장판 덮고 자던 잠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요. 고시원에 들어온 이후로 꿈을 자주 꿨어요. 희미한 장면인데 꼭 병원 같은 하얀 벽 사이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여자가 무릎 꿇은 채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현실 같지 않은데 왠지 익숙하고 눈을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괜히 슬픈 기분이 되곤 했죠. 너 요즘 잠 설쳐? 어제도 계속 뒤척이는 소리 들리던데?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과제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러지 말고 이불 속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해. 나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인 거 몰랐지? 고시원 옆방에 사는 친구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살짝 움직이기도 했지만 역시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어린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절 불쌍히 여기며 동정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엔 제가 가진 약점을 비웃으며 마음을 후벼 파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땐 부모를 꼭 찾고 싶었어요. TV에 나오는 이상가족 찾기, 부모 찾아 한국에 온 해외 입양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괜히 기대가 됐고 나도 저렇게 누군가 날 찾아와 줄까 싶었죠. 심지어 혼자 거울을 보며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연습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고 현실이 뭔지 알아가면서 그 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내가 진짜로 싫어서 버린 거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냥 괜히 진짜 그런 이유였으면 찾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생각을 멈췄어요. 누가 날 낳았건 지금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어릴 때 누가 그랬는지도 생각 안 나는 너는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뜨리고 간 아이야 라는 말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떨어졌으니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눈 감고 하루하루 제 일하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수업 듣고 자료 조사하고 알바하고 주말엔 빨래하고 가끔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요. 특별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얼마 전까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부모를 찾는 일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 데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일은 작년 여름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무더위에 지쳐 도서관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던 날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대화 주제가 이리저리 튀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죠. 야, 너네 유전자 검사 키트라는 거 알아?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걸로 자기가 몰랐던 친척이나 조상 찾는 사람들 되게 많대. 병원 가는 거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응, 그냥 침 같은 거 뱉어서 보내면 결과 나와. 나도 호기심에 해봤거든? 뭐 특별한 건 안 나왔지만 나중에 혹시 뭔가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오, 맞아, 맞아. 나도 봤어. 그걸로 뭐 몰랐던 형제 20명을 찾았다나? 그런 거 해외 토픽으로 나온 거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모를 찾고 싶다는 감정을 거의 억누르며 살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 밤 괜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게 됐어요. 해외 유전자 검사 키트, 친척 찾기, 입양아 유전자 등록 같은 키워드로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고 며칠 뒤 택배 상자가 제 고시원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검사 방법은 간단했어요. 설명서대로 침을 뱉고 봉인해서 다시 보내는 식이었고요. 그렇게 보내놓고는 며칠 동안 결과를 기다렸는데 막상 도착한 결과에는 딱히 유의미한 정보가 없었어요. 국가별 유전자 구성 비율이라든가 건강 위험 요인 같은 게 쭉 나왔지만 그 흔한 친척 후보 하나 안 뜨더라고요. 아직 한국에선 검사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너무 기대했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고 괜히 뭔가에 낚인 기분도 들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유전자 추적을 통한 핏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였고 링크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처음엔 스팸인가 싶었죠. 그런데 문득 그 유전자 키트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괜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가 보니 사이트 디자인도 나름 그럴듯했고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상담 신청을 했고 그날 저녁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보가 전혀 없으셔도 괜찮아요. 유사한 사례에서 실제 부모를 찾은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되 가능성은 있어요. 하은님도 그런 가능성 중 한 명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통해서 가족을 찾게 된 사례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저희가 이미 20분이 넘는 가족을 찾아드렸는데요. 키트 신청해서 일단 등록부터 해보시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상담사는 아주 능숙하게 저의 상황에 공감했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유전자 키트를 신청했고 며칠 후 도착한 박스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검체를 채취했어요. 박스에 넣을 때도 괜히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진심으로 바랐어요. 이번엔 뭔가 찾을 수 있기를. 이제라도 제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그러고 나서 몇 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핸드폰으로 유력한 친족 후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그 밑에 적힌 말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부친쪽 가족과 유전자 일치 확인, 대리 연락 여부 요청 시 연결 가능. 그때부터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상담사에게 대리 연락을 요청했고 상담사는 상대도 하은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됐고 서울 근교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중년의 남자였고 깔끔한 셔츠 차림에 말투도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네가 하은이구나. 사실 네 얼굴 보자마자 바로 확신했어. 우리 집안 여자들 얼굴이랑 너무 닮았거든. 그럼 저희 작은 아버지이신 건가요? 그래, 그렇게 되겠구나. 작은 아버지. 좀 어색하다, 아직은. 사실 저도 아직 아무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차차 알아가면 되지. 널 진짜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있어. 네 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형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누나도 어머니도 다 널 보고 싶어 했단다. 다들 널 보고 싶어 했고 미안해했고 늘 그리워했어.
나도 그중 하나고.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생각은 그 순간엔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눈빛이 너무 진심 같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꿈꿔왔던 누군가가 제 앞에 나타난 기분이었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만남까지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고, 드디어 다른 가족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약속 장소는 근처 아파트 단지였고, 남자는 저를 갑자기 아파트 상가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낌새가 이상했지만 반쯤 얼어있던 저는 저항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다친다. 뭐 하는 거예요? 나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 바보 같은 년. 요즘 세상에 그딴 거 믿고 덜렁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가족? 웃기고 있네. 네가 얼마나 순진하면 이딴 식으로도 속냐고. 남자는 제 손을 결박했고 제가 가진 현금을 빼앗고 계좌 이체까지 강요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남자는 마지막까지 절 조롱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가족 한번 열심히 찾아보라고. 나 같은 놈이 또 나타날 테니까. 그때는 나보다 더한 놈이 나올지도 모르지. 이 정도로 끝난 걸 첫눈으로 알라고, 이 순진에 빠진 년아. 그 후 저는 겨우 도망쳐 나왔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정신없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고 CCTV는 사각지대였고 결국 뚜렷한 조치 없이 사건은 흐지부지 됐어요. 며칠 뒤 처음 상담을 받았던 사이트 링크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된 상태더군요. 모든 게 사기였던 거예요.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제 감정을 이용한 놈들이었고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미웠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는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설령 진짜 부모가 있다 해도 그때는 그 존재가 저한테 어떤 의미도 없다고 믿기로 했어요. 과거를 끄집어내 봤자 결국 아픈 기억만 늘어날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어요. 알바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수업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건 이후로 뭔가 낌새가 이상한 날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카페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고시원이 학교에서 도보 15분 거리 언덕 위에 있어서 그날도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자였고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처음엔 이웃인가 싶었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떨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조용히 걸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비슷한 느낌의 여자가 밤늦게 절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며칠 전 그 사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 촉이 분명 그때 그 여자란 걸 알렸죠. 저는 짐짓 모른 척하고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소스라치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저는 소리쳤어요. 야, 너 누구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왜 날 따라다니는 거냐고! 누가 보냈어? 야! 여자는 말없이 쏜살같이 도망쳤고 근처 골목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 달아나 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고시원도 바로 옮겼어요. 큰 길가 쪽 CCTV 많은 건물로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오랜만에 보육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 제 정보를 캐물었다는 거였어요. 하은아,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 어제 누가 와서 너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갔어. 사회복지센터에서 왔다고는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웬 젊은 여자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이상하게도 너한테만 관심을 가지더라. 다른 애들 얘기할 땐 대충 듣더니 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도망치듯 나가버렸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냥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날 추적하고 있다는 섬뜩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사기 사건 이후로 누군가 계속 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더 조심하기로 마음먹었고 알바도 가능한 한 낮 시간대로 바꿨고 외출 시간도 줄였어요. 그렇게 조심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이 무겁고 저리는 증상이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그날따라 심하게 느껴졌죠. 수업을 마치고 학식을 먹으러 가려고 학교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시야가 흔들렸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학생들이 바로 도와줘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기초 검사 결과 외상은 없었지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가락 관절에 부종이 있었어요. 의사가 제게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다며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병원 리스트 중 예약이 가장 빠른 곳을 고르느라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별 생각 없이 일정 맞는 곳을 선택했고 그렇게 저는 제 삶의 또 다른 문턱 앞에 서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서한 환자분?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그저 몸이 안 좋았던 원인을 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아무리 특이한 병일 수 있다 해도 설마 했죠. 그런데 진료실에 앉은 의사의 표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환자분, 먼저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듣는 병명일 수 있어요. 유전성 희귀질환이고요. 전신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는 병이에요. 손발 저림, 체온 이상, 때에 따라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성 희귀질환이요? 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단된 환자가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유전적 원인이 거의 확실해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전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 부분을 알 길이 없네요. 그 말을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어요. 의사도 잠시 말을 멈췄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병원의 원장님도 같은 병을 앓고 계세요. 병원장님이요? 네, 오래전부터 투병 중이시고 본인의 병에 대해 연구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환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병원장님께서 환자분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병원장과 마주하게 됐어요. 깔끔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고 어딘가 참 따뜻한 느낌이 드는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말씀 듣고 놀랐어요. 저랑 같은 병을 앓고 계시다고. 네, 내가 진단을 받은 것도 하은 양과 비슷한 시기였어요. 내 몸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대학 시절이었죠. 추운 날씨에도 땀이 줄줄 나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희귀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병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완치는 안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병은 진행을 늦추는 게 전부예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하은 씨에겐 아직 많이 낯설고 두려운 말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전형이 유사하다면 연구 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유전자 검사라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그걸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하지만 이번엔 다르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사는 진행됐고 일주일 후 친모와 유전학 교수가 있는 연구동 안쪽 비공개 진료실로 다시 불려갔어요. 병원장은 눈을 감은 채 조용했고 진료실 안은 고요했고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교수는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목의 유전형 99.98% 일치. 두 분 친모녀 관계로 확인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제 친엄마라고요?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전 이미 딸이 있어요. 하은 양과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요. 제가 낳은 아이는 그의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현재 따님과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들은 후 저는 친모를 찾았다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다음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며칠 후 병원장과 그 딸과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친모가 낳았다고 믿은 그 딸은 누구고 저는 왜 친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건지 무엇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딸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충격받은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졌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곧이어 웬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병원장의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제 친부인가 싶었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저 나가 있을게요. 잠깐 복도에. 병원장의 곁에 서 있던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대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무언가 한참 대화가 오가던 그 순간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모의 울부짖음,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너무 놀라 망설이다 제가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다소 진정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됐죠. 여자가 있었어. 그때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였어. 오래전 일이야. 당신한테는 말하지 못했던. 간호사? 그러니까 내가 있던 병원 간호사랑 놀아났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 여자 딸이란 소리야? 당신은 알았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때 당신 임신했을 무렵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어. 난 당연히 흘려보낼 줄 알았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그 애를 낳았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나 봐. 그리고 당신이 임신한 걸 알고 복수하겠다고 날 협박했어. 근데 그 뒤로는 자취를 감췄어. 난 내가 겁을 줘서 포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그 여자 당장 데려와. 어디 있는지 알아? 사람 붙여서 찾아. 지금 당장.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자 불러와서 다 실토하게 하라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 오갔지만 친부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친모는 정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상대 여자를 찾아냈어요. 이름은 최윤정. 당시 계약직 간호사였고 출산 직후 돌연 퇴사했던 인물이었어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친모는 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떨며 물었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당장 말해. 애를 바꿔치기라도 한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 그날 내가 바꿔치기 한 거야. 그게 죄라면 그래, 인정할게. 근데 나도 억울했어. 내 딸도 네 남편 자식인데 왜 내 딸만 자식 대접 못 받아야 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쪽은 좋은 병실에서 온갖 극진한 대접 받으면서 애 낳았지? 난 어땠는 줄 알아? 난 그날 혼자였어. 아니, 임신한 직후부터 그냥 쭉 혼자였지. 아파서 죽겠는데도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 같은 때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결정했어.
내 딸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자고. 그리고 언젠가 유전자 검사 같은 걸로 진실이 드러나면 그때 내 목도 챙기자.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그딴 말로 지금 네 짓을 합리화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 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건 니년 남편한테 물어. 네 남편이 날 버렸어. 아니, 내 딸까지 한 번에 버린 거지. 난 혼자였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라도 내 딸을 잘 살게 하고 싶었어. 나도 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내연녀는 혼자 광분하다가 이내 흐느끼다가 혼자 원맨쇼를 해대더군요. 하지만 내연녀가 내뱉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말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너 결국 네 친모를 찾았구나.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날 알아요? 알지. 처음 인큐베이터에서 바꿔치기 했을 때부터 알았지. 널 그 보육원에 갖다 둔 것도 나였고 그 뒤로 계속 지켜봐왔으니까. 그리고 네가 유전자 검사 맡겼을 때 나 그거 알았어. 사실 그거 내가 보낸 링크거든. 유전자 추적으로 가족 찾아주는 서비스? 그거 전부 내가 짠 거였어. 그 남자도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뭐라고요? 그때 생각했거든. 이제는 친부모 찾기가 너무 쉬워졌다. 인연이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 내 딸이 가진 걸 다 뺏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겁주기로 했지. 네가 그런 일 한번 겪으면 다시는 부모 찾겠다는 허튼 생각 따윈 안 하겠지 싶어서. 네가 그 짓까지 했다고? 그런 짓까지 했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까지 해? 이건 예린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당신 딸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예린이 걘 이미 고등학생 때 다 알았어. 이 순진에 빠진 병원장 부부들아. 걘 자기가 내 딸인 거 내가 진짜 그의 엄마라는 것도 다 알았다고. 근데 걘 그날 이후로 입 꾹 다물더라?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똑똑한 애잖아. 그쪽 집에서 그렇게 잘 컸는데 그 자리를 왜 포기하겠어? 내가 입 열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모른 척한 거지. 내가 따로 뭘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입 다문 거지. 웃기지 않아? 그럼 그 애는 알고도 계속 아주 못된 년이야. 나보다 더 독한 년이라고. 내가 행여라도 입 놀려 지가 가진 거 뺏길까 봐 나까지 어떻게 해버리려고 한 년이라니까 그 년이. 내연녀는 모든 걸 바쳐 지키려고 했던 딸마저 자기를 배신했고 심지어는 본인이 친딸이 아닌 게 탄로나면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릴까 친엄마인 내연녀를 협박까지 했다며 울부짖더군요. 내연녀의 폭로에 그 자리에서 친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제 친부 역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쪼여들고 손끝이 떨려와 주체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제 머리 위에서 온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잡아야만 했어요. 누군가는 속이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모두를 이용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이 모든 진실을 되돌릴 차례였어요.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엄마와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엄마와 딸로서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엄마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유전병까지 앓게 됐다며 미안해했지만 전 어쩐지 그마저도 제게 정말 엄마가 있다는 고아가 아니라는 표상 같았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만난 모녀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이 그 한편에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죠. 저희는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단순한 신생아 바꿔치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생아 교환, 아동 유기, 의료기록 조작,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전자 정보 악용 사기 5가지 혐의가 빼곡히 적혔고 각 항목마다 법적 조항까지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엄마는 병원 내 감사를 직접 지시했고
그 시절 내연녀가 병원에서 남긴 모든 기록을 끌어모으게 했어요. 당직 일지, 신생아실 출입 기록, 당시 근무자 명단까지 다 가져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병원 감사팀장은 당황했지만 곧 자료를 제출했고 그 안은 내연녀가 출산 직후 이틀간 신생아실을 2번이나 몰래 드나든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CCTV 자료는 오래돼 삭제됐지만 그날의 당직 간호사 진술과 출입카드 사용 기록은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게다가 그 여자가 직접 입으로 바꿔치기를 인정한 만큼 모든 증거는 너무 확실했어요. 유전자 추적 사기요. 그 사람이 그 링크를 보냈고 전 협박까지 당했어요. 그것도 고소장에 넣죠. 그럼 당연하지. 네가 그걸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링크와 연결된 유전자 추적 서비스의 서버 위치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사이트의 개설 IP는 내연녀의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또한 그녀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제가 만났던 작은아빠라는 남자도 결국 단돈 100만 원 받고 역할을 맡은 연기자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나는 그냥 내 딸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바라는 건 그게 다였다고.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모든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했고 징역형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선고했어요. 내연녀의 재산은 대부분 압류됐고 유전자 정보 악용과 아동 유기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록은 물론 의료계와 행정망에도 블랙리스트로 등록됐어요. 이제 그 여자는 어디서도 이름을 내세울 수 없었고 남은 건 감옥과 사회적 매장뿐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이 컸던 건 따로 있었어요. 엄마의 가짜 딸, 바로 그 애였어요. 엄마와 함께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애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너 그때 날 따라다녔지? 그때 골목길에서 그리고 보육원에도 찾아왔었지? 그래, 나야. 널 직접 보고 싶었어. 그 여자가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도 안심이 도저히 안 돼서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네 엄마가 그랬다는 걸 알았으면 뒤늦게라도 너라도 바로 잡았어야지. 그랬어야 맞지? 미안하다. 무서워서 그랬어. 나 무서웠어.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도 않았고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면서 더 무서워졌어. 무서웠다고? 넌 그냥 네가 가질 수 없을 걸 지키려고 날 지워버린 거잖아.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엄마를 잃을까 봐 그게 너무 겁났어. 엄마가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날 버릴까 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 말 하나로 바로잡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구나.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엄마가 날 버릴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게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 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고 이내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진짜 내 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 해도 난 널 사랑했을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나도 네가 아플 때 같이 아팠고 네가 웃을 때 함께 웃었어. 그건 다 진심이었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엄마? 하지만 이제 모르겠구나. 내가 알던 내 딸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넌 날 속였고 내 딸을 찾는 걸 방해했어. 그게 진짜 문제야. 그치만 나도 겁이 났다고. 난 사랑받고 있었는데 그걸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게 다였어. 난 그 애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동안 넌 내 소중한 딸이었다. 함께 살아온 정이 있으니 완전히 내치진 않으마. 소송도 하지 않을 거야. 돈도 걱정 마. 네 몫은 줄 거니까. 하지만 더 이상 날 엄마라고 부를 일은 없을 거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단호하게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만해. 네 선택이야. 넌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도 진실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지.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젠 이 몫이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애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원룸을 얻어 거기에 살게 했죠. 엄마의 가짜 딸이 현관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엄마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가 미우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어쩐지 미안하기도 한 참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바로 아빠였어요. 하나, 그리고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난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짓까지 벌일 줄은 몰랐어. 그 애가 애를 낳았다 해도 그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그럼 지금 그때와 뭐가 달라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무책임하게 살았고 난 당신이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를 내 딸이라 믿고 평생 키워왔고 진짜 내 딸은 보육원에서 혼자 자랐어. 당신이 한 그 선택 하나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알아? 친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박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죄야. 모든 게 내 죄야. 속죄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다 끝났으니까 눈물 흘릴 것도 무릎 꿇을 것도 없어. 난 당신 용서 안 해. 엄마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아빠는 그걸 받아준 채 고개를 떨궜어요. 이혼 서류야. 당신은 이제 병원과도 우리 가족과도 끝났어. 병원도 집도 다 내려놔. 내가 당신을 위해 참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뒷감당은 이제 당신이 해. 며칠 뒤 엄마는 이혼 서류를 정식 접수했고 병원 이사회는 친부를 해임했어요. 아빠가 가진 명함, 직위, 지위, 병원장 가족이라는 모든 표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름 하나, 보호자 하나 없는 인생이었고 누가 제 걸 뺏어가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 모든 걸 빼앗아간 거였잖아요. 내연녀는 제 존재 자체를 지웠고 제 이름도 가능성도 없던 일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제 자리를 꿰찼던 내연녀의 딸은 진실을 알고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절 감시했고 보육원까지 찾아와 제 정보를 캐물으며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걸 유지하려고 했죠.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지켜보며 다시는 제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다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거였고 제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일부러 지워진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은 이상 이제부터라도 제 모든 걸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동안 못해준 시간들 차곡차곡 갚아갈게. 엄마, 사실은 나 엄마한테 서운한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 만약 엄마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 근데 지금 이렇게 손잡아주니까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져. 이후 엄마와 저는 이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제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밥 먹을 때 누가 제 반찬을 챙겨주는 것도, 잠들기 전 잘 자 라는 인사를 듣는 것도 모든 게 어색하고 또 행복했어요. 이젠 우리 딸이랑 사는 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네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 전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우리 딸.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복지 쪽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저처럼 혼자였던 사람들, 이름 하나 없이 살아온 아이들에게 끝까지 이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존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짜 딸이 가로챘던 자리, 내연녀가 빼앗았던 제 자리, 그들이 밀어냈던 저라는 존재.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되찾았고 다시는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지금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네가 좋아하는 감자탕. 근데 이젠 엄마 말고 네가 좀 하자.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돼? 뭐야, 나 감자탕 레시피 몰라요. 엄마가 해줘요. 아휴, 너 정말. 이럴 땐 딸 안 할 거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됐지만 모두가 그렇게 새 출발을 한 건 아니었어요. 내연녀는 감옥에서 출소했지만 민사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매달 빚에 쫓기며 산다고 들었어요. 전에 자기가 벌였던 삶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 삶이었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자기 자업자득이었죠. 가짜 딸은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엄마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겼고 친부와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모였던 내연녀와도 손절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결국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죠. 그 아이에겐 더 이상 붙잡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한때 대형 병원의 실장이자 재단 이사였던 아빠는 지금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저랑은 가끔 명절 즈음 짧은 문자만 오갈 뿐이에요. 잘 지내니? 네가 건강하다는 소문을 들었어. 늘 미안하다. 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언제 한번 놀러 오려무나. 감나무에 감이 잘 익었어. 건강하세요. 언젠가 뵙게 될 날까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 엄마와 달리 저는 아빠를 원망하진 않지만 어떤 인연을 이어갈 마음도 없어요. 그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 인생을 모조리 흔들어 놓았던 아빠와 내연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딸까지. 그 세 사람은 각자 무너졌고 저는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살아남은 삶을 정말 충실히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해요. 어떤 거짓도, 어떤 연극도, 어떤 탐욕도 다시는 제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제 제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거고 제 자리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제가 지킬 거예요. 제 손으로, 제 뜻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는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요. 누군가는 제 이름을 지우고 자리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아왔고 그 누구도 더는 제 삶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건 피 한 방울보다도 더 많은 선택과 책임, 그리고 용기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금 제 곁에는 매일 아침 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힘든 날이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엄마가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더 이상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